예, 안녕하세요. 외교부 여권과에서 근무하는 최철호 팀장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앞선 수업은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다행입니다. 저는 재미없을 거라 가지고. 저는 이제 사실 이게 두 번째 뭐랄까 그 만남인데요. 오히려 두 번째 만남이 좀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최철호고 2007년에 외교부에 7급으로 입부를 했고요.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제가 근무한 곳이 총 네 군데 해외 재공관을 근무를 했습니다. 외교관으로 입부를 하면 전 세계에 이제 한 160여 개의 이제 재공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무적으로 이제 근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이제 냉탕, 온탕이라고 표현하는데 좋은 데가 있으면 나쁜 데가 있고 그런 데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총 네 군데 정도의 재공관을 근무를 했는데 자, 첫 번째는 아프리카입니다. 어딘지 아시는 분 계세요? 오,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딜 것 같으세요? 네? 네, 맞아요. 시애틀 중앙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딜 것 같으세요? 여기는 수준이 되게 높네요. 지나는 분들은 잘 못 맞췄는데. 마지막 네 번째는 어딜 같으세요? 여기 수준 진짜 장난 아닌데요. 어떻게 다 아세요, 여기를?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디오피아 대사관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시애틀 중앙사관, 세 번째는 방글라데시 대사관, 네 번째는 호놀룰루 중앙사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윗부에서 한 16년, 17년 차인데 한 10년 넘게 해외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군데에서 근무했던 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에디오피아에서 근무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지도에 이제 에디오피아가 어딨냐? 여기 있거든요. 네, 저희 지부티란 나라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여기에 이제 그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군부대가 주둔해 있고요. 여기 소말리아가 되게 치안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해적들이 창궐 하다 보니까 2009년에 저희 대한민국에서 이제 해군 부대를 파견했었습니다. 청해부대라고 아마 그 3호 주얼리어 구출작전 아덴만 여명작전 혹시나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작전이 있었고 그때 파견 나가셨던 그런 해군 부대가 이제 기항을 했는데 여기를 오셨어요. 왜 오냐면 이제 먹을 거 구하러 오거든요. 이제 물이랑 뭐 먹을 거 이런 거 다 이제 구하러 오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처음 첫 기항지였었고요. 그때 이게 지부티 항구인데요. 그때 기항했을 때 오신 청해부대 분들 이제 입항식 같은 거 준비를 하고 섭씨 15도에 습도 99%에 한 동네거든요. 힘들게 이제 배 들어오고 이분들 입항하는 작전들을 도와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시애틀 근무를 했었는데 시애틀은 되게 좋은 동네예요. 날씨도 좋고 예쁘고 하는 곳인데 이제 가끔 여행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안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버스가 추락 사고가 발생했었어 가지고 46분 타시고 계셨는데 한 10분 정도가 알아보기 힘들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분들 신호 확인하는 거 도와드리러 간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아시아나 여객기가 그 착륙하다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좀 가서 도와드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나왔던 거 위주로 그 이제 방글라데시 근무를 했는데 혹시 부탄이라는 나라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고 알려진 부탄인데 그때에 이제 부탄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를 했었고 되게 조그만 동네인데 한 수천 명이 몰려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공연 보겠다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때 이제 행사를 제가 다 준비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근무를 했는데 방글라데시에서도 이제 외교관으로서 제 공간 근무를 하면 가장 힘들고 보람 있는 중에 하나가 보면 이제 VIP 순방 행사를 이제 접수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또 몇몇 직원들은 너 정말 운이 없구나. 하필이면 너가 2, 3년 근무를 하는데 어쩌다 오시는 정상 순방 행사를 하게 되냐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요. 네,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방글라데시로 오신 적이 있는데요.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중앙화 같이 순방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제 중앙화 3개국 우즈벡, 카자흐 다녀오셨잖아요.
똑같이 이제 이낙연 총리께서도 이제 방글라를 먼저 가시고 카자흐스탄인가 투르크메니스탄인가 가셨는데 첫 기항지인 방글라에서 한 2박 3일 치료하시고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다음 기항지에 가셨더니 다들 배탈이 나셔가지고 행사를 되게 힘들겠다는 그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네 번째 이제 호놀룰루에서 있었던 일은 아시겠지만 그 호놀룰루 하와이가 그 뭐죠? 그 이민 그 시발지고 거기서 이제 독립운동 자금을 많이 모았습니다. 현재에도 그 독립유공자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이제 훈장 같은 것들이 여전히 전달 안 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동안에 어렵사리 이제 그분들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정상께서 이제 해외에서 있었던 첫 번째 이제 독립유공자 훈장 추서식을 이제 제가 있는 동안에 하게 됐고요. 자랑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이 행사에는 저 혼자만 인발부가 돼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전 부서에서 이제 해외안전상황실이라는 부서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국민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치안이랄지 안 좋은 그런 위험한 상황이 처했을 때 대응하는 부서고요. 프라미스 작전이라고 혹시 있었었는데 들어보셨나요? 작년에 있었던 건데 이게 수단이라는 나라에서 군부 간 그 충돌이 있었고 거기에 10여 분 저희 국민이 계셨는데 한 15일간 작전을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 군용기 투입해서 빼내온 일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 구글지도인데요. 왼쪽 하단에 있는 그 수단 카르툼 수도에서 우 상단에 있는 포트 수단 공항까지 이제 1000km거든요. 1000km를 이제 어렵사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있는 이 버스를 타고서 이제 보시고 빼내겠다는 그런 구출장 교훈이었고 오른쪽에 있는 건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서 파견 나가서 작전했던 모습이고 왼쪽 상단은 이제 저희 차관님께서 각종 회의를 주재하던 모습들이었습니다. 되게 긴박했던 일이었고요. 15일 동안 잠 못 자고 이제 밤샘에서 이제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께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나오게 돼서 되게 보람있던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꼰대 같은 얘기긴 한데 외교관이 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 기준입니다. 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저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외교관으로서 근무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매번 이제 2, 3년 근무하고 새로운 데를 가야 되거든요. 그 새로운 곳이 말도 안 통하고 얼굴도 다 다르고 생활 여건도 다 다르고 좋은 나라가 있으면 어려운 나라 많거든요. 이제 그런 나라를 가서 적응하려면 뭔가 새로운 거를 이제 탐구하는 의지가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걸 못하면 이제 본인의 인생이 되게 괴로워지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이 좀 외교관으로서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친화력인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낯선 곳 가면 이제 다양한 사람 만나게 되는데 저 역할은 가장 큰 일이 뭐냐면 그 낯선 사람과 이제 친구 만드는 게 저희 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이가 좋아야 저희가 알고 싶은 정보도 지금 슬슬 빼내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협력을 하면서 협상도 하면서 이제 저희 이익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친구가 돼야 돼요. 근데 재미없고 매력적이지도 않고 싼 사람들은 가면은 되게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제 좀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어떨까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외교관으로서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의사 표현력을 써놨는데 이제 저희가 일을 하는 게 보통은 이제 페이퍼 워킹을 되게 많이 합니다. 맨날 글 써야 되고요. 글을 읽어야 되고 그걸 보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말을 조리 있게 간결하게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쌓인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역량을 키우도록 하시면 아마 훌륭한 외교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꼰대스럽긴 하지만 제가 못하는 것들만 적어놓은 겁니다. 네, 이런 걸 잘 하시면 정말 훌륭한 외교관이 되시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내기 전에 퀴즈를 몇 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다 지난번에 오신 분 계신 거 아니죠? 다 처음이시죠? 혹시 우리나라 외교관계 수립한 국가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시는 분? 그러면 대충 찍어보십시오. 몇 개일 것 같으신지. 네, 말씀해봐요. 오! 어떻게 알지? 너무 한 번에 맞히는 거는 좀... 그러면 추가적인 질문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수기한 국가는 어딜까요? 네, 말씀해보세요. 언제 하셨을까요, 그러면? 언제? 올해... 2월 14일 발렌타인 때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제2공간 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외교부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맞추신 분은 빼고 못 맞추신 분 중에서 네, 말씀해 보시죠. 오, 맞았습니다. 홈페이지 보셨죠? 네, 맞아요. 167개입니다. 하나 갖다 주시겠어요? 사실 167개보다 훨씬 많이 있어요. 조그만 2, 3인 공간들도 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 190개 정도 제 공간이 있습니다. 제일 쉬운 문제. 저희 33대 외교부 장관님은 누구일까요?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땡. 33대입니다. 외교부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 맞았습니다. 저희 장관님, 네, 반기문 위원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좀 재미없게 진행을 해야겠는데, 좀 아무튼 감사드리고, 혹시 이따가 끝나고 저희 김병호 사무관 이후에 또 저희 Q&A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하나 남아있으니까 이따가 질문, 되게 재밌는 질문 하시는 분께 드릴게요. 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보경 사무관입니다. 우선 이런 자리를 계기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입부한 지 외교부에 들어온 지 1년도 안 됐어요. 저는 작년 12월에 외교부에 처음 들어와서 지금 있는 다자협력인도지원과가 제 첫 과기도 한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시간 동안 어떤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연수 기간 동안 배웠던 것들, 그리고 지금 첫 과에 들어와서 느끼고 배우고 있는 것들 위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2023년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에 합격을 해서 작년 1년 동안에는 이곳 양재동에서 그 1년 약 10개월간의 외교관 후보자 정규 과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1년 동안 교육을 받은 셈인데요. 그래서 1년 동안의 생활을 간략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외교관 후보자 정규 과정의 개요는 이 화살표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 입교를 하면은 각종 수업들로 구성된 1학기를 겪게 됩니다. 그 1학기는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생이나 뭐 대학생 시절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시기와 굉장히 유사했어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교수님들이 나와서 수업을 해주시고
외교부에 먼저 입부하신 선배님들이 나와서 수업을 해주시고 그런 수업들을 듣고 시험도 봅니다. 보고서도 쓰고. 그래서 약간 대학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프라미스 작전도 사실 제가 외교관 후보자 때 교육을 받으면서 프라미스 작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굉장히 외교부에서 성공한 모범 사례로 교육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다시 듣게 되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그래서 일단 입교를 하게 되면은 이런 명찰을 받고 계단식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게 돼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앞에 교탁에 서시면은 뒷사람까지 한눈에 쫙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딴짓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환경이고요. 그래서 뭐 합격하면은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없었다고 하면은 거짓말인데 네, 사실 그런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수업도 많고 보고서도 써야 되고 시험도 많이 봐서 조금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는 제 기억상으로 그 학기 말 평가 직전 날인데 한 새벽 2시까지 동기들이랑 강의실에서 시험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은 그 화살표에 보시면은 1학기 기간 동안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현장 체험학습 주간이나 그 교육 중간중간에 뭐 주한 대사관에 방문하는 행사들도 해서 이제 미리 외교관으로서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써진 사진은 그 주한 호주 대사님의 대사관 저에 방문해서 뭐 호주 대사관들과의 그 오찬을 가졌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약간 스탠딩식으로 와인 같은 거 한 잔씩 들고 다니면서 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좀 생소했던 경험이어서 교육 과정 중에 미리 외교 현장을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밑에 사진은 호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디저트라고 하는 레밍턴 케이크라고 하던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 저는 이날 처음 봤는데요. 이날은 호주 대사관에 방문했을 때 호주 대사관에서 약간 전통 체험같이 전통 공연도 해주고 호주의 유명한 케이크도 소개해주고 하면서 뭐 우리나라와 뭐 호주가 어떻게 외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 미리 체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은 사실 교육의 거의 끝나는 과정에 있는 사진들인데요. 중간에 있는 사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초상권 문제로 그 사진을 좀 선정을 하다 보니까 중간 과정은 좀 사진을 못 고르게 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합동 교육은 이제 행정고시라고 타부처에 합격하신 타부처 직원분들과 미리 일주일, 뭐 2주일간 교육을 하면서 교류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외교부에 들어오고 보니까 그리고 제가 있는 개발협력국에서는 ODA를 하다 보니까 타부처랑 연락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타부처 분들도 알게 되고 하는 게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본부 현장 실습도 진행을 하는데요. 저는 약 한 달간 그 국립외교원에서 광화문에 있는 외교부 본부로 가서 현장 실습을 하면서 실제로 외교관 분들이 한국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하고 계신지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2학기 수업을 또 진행을 하고 2학기가 끝나면 재외공간 현장 실습을 진행을 합니다. 이곳은 제가 갔던 재외공간 현장 실습 국가인데요.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실까요? 어디 같으세요? 추측이라도. 일본은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팀장님은 아실까요? 굉장히 저는 11월에 갔는데 굉장히 추운 나라였습니다. 춥다고 생각을 못했지만 굉장히 추운 나라여서 가고 나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기간 중에 영하 30도까지 내려갔던 적도 있고, 네. 네, 몽골에 왔습니다. 저는 몽골에서 약 한 달간 그 재외공간 현장 실습을 했는데요. 가서 몽골 현지인들도 보고 또 이제 대사관 분들께서도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해서 외교관이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해외에 나가서 생활하면 이렇게 살겠구나를 미리 알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저는 작년 11월
외교관 후보자 정규 과정을 수료하고 지금 외교부에 입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합격한다고 바로 현장에 일을 투입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좀 복잡한 업무가 있다 보니까 1년간 외교관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미리 배워보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을 마치고 저는 작년 12월 외교부에 입부하였고 그 개발협력국에 있는 다자협력 인도지원과라는 곳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발협력국 안에 4개 부서가 있는데 4개 부서 중에 다자협력 인도지원과는 그럼 무슨 일을 하는지 소개해드리고자 조금 간략하게 개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지금 있는 개발전략과랑 개발의제정책과는 각각 개발전략 민간협력과랑 국제개발의제과로 부서명이 변경됐는데 그 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이 자료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다자협력 인도지원과는 다자 무상원조를 총괄을 하고 인도적 지원을 주관을 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다자 무상원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ODA 중에 국제기구랑 함께하는 ODA 사업을 다자 무상원조라고 합니다. 뭐 예컨대 몽골의 WFP랑 함께 ODA 사업을 하면은 그건 이제 다자 무상원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어느 국가에 산사태가 나고 뭐 지진으로 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을 때 우리나라가 인도적 지원을 할 때 그것도 저희 과에서 함께 업무를 책임지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자부상원조는 국제기구랑 함께하는 그런 사업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WFP랑 같이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국제기구랑 왜 ODA를 하는지 조금 짐작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실까요? 우리나라가 ODA를 하면 좋은데 왜 국제기구랑 함께 할까요? 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서 너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제기구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직접 가기 어렵거나 뭐 분쟁 상황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직접 ODA를 하기 어려운 곳에 국제기구 직원들이 이미 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제기구는 그 사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풍부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국제기구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우리나라는 국제기구와 ODA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UNDP, 유니세프, WFP, UNFPA를 직접 소관을 하고 있고 이 기구들 집행이사에도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 기구들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ODA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보여드린 사진이 지난 2월에 뉴욕에서 있었던 한 유니세프 정책협의회 사진입니다. 이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그 유니세프 고위급 리더십들에게 우리나라 ODA 사업 중에 이런 점을 우선시하고 있고 유니세프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뭐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유니세프에 진출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점을 당부를 하면서 파트너십을 관리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외교부에 들어가고 한 달 만에 있었던 행사기도 해서 저도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곳을 하는 곳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다른 업무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호대 KDRT라고 하는 구호대를 이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우리나라가 어느 국가로 KDRT를 보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맞아요. 저희가 튀르키예 지진 당시에 KDRT를 파견을 해서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서 직접 수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있는 다른 과원분께서 실제로 직접 튀르키예 지진 당시에 바로 튀르키예에 가셔서 지진 현장을 이제 수습을 하고 거기 뭐 구조자를 구조하는데 조금 직접 작업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내 눈앞에서 건물이 무너져 가고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그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네, 이 사진은 튀르키예 KDRT 파견 당시에 어린아이를 구조하는 사진이고 이거는 튀르키예 지진 당시에 파견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KDRT를 파견해서 실제로 7명 정도의 구조자를 실제로 구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KDRT 파견이라든가 그리고 KDRT를 직접 파견하지 않을 때는 우리나라가 현물이라든가 현금을 지원하면서 이제 인도적 지원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교부는 사실 저도 신입 외무사무관이다 보니까 아직 외교부를 잘 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외교부는 그 부서라든가 공관이라든가를 계속 순환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첫 과로서 다자협력 인도지원과에 들어와 있지만 저는 1년 내지 2년 사이에 다른 과로 이동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공관으로 발령을 받아서 전혀 다른 업무를 하게 될 텐데요. 저도 아까 그래서 팀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1, 2년 그리고 2, 3년 사이에 업무 환경 자체가 내 삶의 배경 자체가 총체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외교관은 정말 적응하고 그곳에 있는 새로운 사람들과 빨리 친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청년 여러분들과 비슷한 상황에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보면 미지수인 그런 상황인 점이 조금 유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외교관, 저도 제 앞으로의 생활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모르지만 그런 점이 외교관으로서의 자세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국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고 석사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먼저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팀장님께서는 이제 해외에서 여러 공간을 경험하시면서 뭐 소위 말하는 냉탕, 온탕을 다 가셨는데요. 좀 외교관 생활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냉탕에 발령을 나게 되면 가정이 있는 경우는 좀 현실적으로 같이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외교관 분들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해외 공간에 나가 있을 때 한국에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몇 번 정도 방문하거나 휴가로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본인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첫 모임지로 나이지리아 갔더니 인구 한 1억 몇 명에 다 시커멓고 인프라 하나도 없고 전기 끊기고 물도 안 들어오고 갔더니 너 혼자 집 구해라, 차도 사야 된다, 출퇴근은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줄 텐데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바로 이혼 당하고 혼자 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옛날에 비해서 제가 2007년에 입사를 했고 그 전에만 해도 뭐 1990년대 그 냉전 이전에는 사실 한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10대 강국이고 어딜 가도 한국보다 좋은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어딜 가도 인프라는 우리나라보다 못할 거다라는 거는 인식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 적응할 수 있습니다. 가면 뭐 일례로 정말 이라크나 뭐 이런 데 가게 되면 신변의 안전을 항상 걱정해야 되는 나라도 많거든요. 저도 이디오피아 근무할 때 가족들이 이제 권총 무장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다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거는 어디 있다라고 안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 과연 안전한지도 사실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동부 지역과 가면 인종차별이 심해가지고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길 가다가 진짜 얻어맞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안은 어딜 가도 사실 보장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은 스스로 좀 더 좀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냉탕 간다고 하면 다들 사표 쓰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잘한 거다 못한 거다 할 수는 없고 판단하는 거는 이제 다 본인이 감내해야 되는 건데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저는 직원이니까 어딜 가도 자유선택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직업을 내가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가족은
남편 뭐 배우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선택을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가족들한테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딜 가더라도 저야 어차피 출퇴근하고 직장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어딜 가더라도 견딜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견딤을 가족들한테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들고요. 비록 그렇게 어려운 데 가더라도 오히려 가족과의 관계는 더 돈독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이가 안 좋더라도 험한 무인도 가면 둘밖에 없기 때문에 싫더라도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생각보다 외교관 생활이 쉽지는 않다. 이렇게 풍요로운 한국 생활가 아닌데도 많다. 이제 그런 상황이 나한테 닥쳤을 때 스스로 좀 뭔가 해결해내는 능력이,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인 것 같아요. 나한테 이런 숙제가 떨어졌는데 이거를 포기를 할지 아니면 하나하나 헤쳐나갈지, 이제 그런 거는 개인의 문제고, 그렇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유튜버들이 엄한 데 많이 여행도 가시잖아요. 가서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발생하는데, 사실 저희는 어쨌든 저희 외교관 여건에서 이제 나라 공무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거고, 휴가도 저희 공무원 규정에 맞게 휴가가 다 부여되고요. 냉탕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휴가, 2년에 한 번 정도 이제 건강 검진할 수 있는 휴가, 이런 베너핏이 주어집니다. 일반 국민이 봤을 때는 되게 과한 뭔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가 느끼고 있는 그런 타국에 비한 우리나라보다 못한 그런 국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에 비해서 볼 때는 되게 열악한 그런 베너핏이거든요. 뭐 일례로 일본 같은 경우에 뭐 한 달, 두 달씩 비워도 뭘 안 하거든요. 휴가가 그냥 공식적으로 주어지는데, 저희는 길어야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휴가 주어집니다. 근데 그 휴가도 사실 제가 근무할 당시만 해도 소위 이런 개념 없는 직원 같은 일이라고 하면서 이제 휴가를 못 갔던 그런 시기도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아져서 또 많이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휴가는 좀 갈 수는 있지만, 저는 옛날 세대여서 그런지 여전히 휴가 가는 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지만 휴가는 이제 좀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큰 걱정하실 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혹시 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사무관님께도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최근에 외교관 후보자 시험을 합격하셔가지고 임관을 하시게 됐는데, 그 외교자 후보자 시험 관련돼서 또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2차 시험을 대부분 학원을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 학원을 다니는 게 정말 개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그 외교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석사 공부를 하면서 전문성을 키우고 준비하는 게 난지, 아니면 그 외교관에 임관을 한 뒤에 그런 그 외교관 연수 과정이나 유학 과정을 통해서 가는 게 더 난지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먼저 질문 감사합니다. 그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2차 과목 공부하면서 학원을 다녔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2차 과목들이 뭐 국제법이라던가 경제학이라던가 이런 거는 정말 모르면 답변을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정치외교학 전공을 했기 때문에 경제학이라던가 이런 내용은 정말 생소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독학을 하려고 해도 뭐가 뭔지 아예 모르니까 독학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학원은 다녔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학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받아보는 차원에서는 학원이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때 기억처럼 학원에 정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런 거를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학원도 다녔지만 결국에 의사를 표현하거나 이제 답안지를 작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스스로 계속 써보는 과정들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석사 관련해서는 저는 아직 학부를 졸업한 학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와서도 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기는 하거든요. 저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외교부에서 그 석사를 딸 수 있는 그런 연수 과정들이 좀 존재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그 과정으로 석사를 학위를 따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동기들 중에서는 정말 자신이 뭐 특정 분야를 애정해서 석사를 따고 들어온 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예를 들면 국제법 석사가 있는 경우에 뭐 국제법률국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든지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한번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랑 국제관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전 두 분께 모두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전통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외교관의 역량이라고 한다면은 후보자 시험에서 치는 국제정치, 국제법, 뭐 경제학, 그리고 언어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뭐 외교부 조직도를 봐도 뭐 원자력이라던가 기후변화, 뭐 세계 뭐 문화 같은 어떤 다양한 지식들을 뭐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순환 근무를 하게 되면은 조금 다양한 지식들을 좀 대부분 알고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배워야 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요즘에 외교관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런 지식들을 쌓는 게 외교관이 되고 나가지고 부서를 배치를 받거나 하게 되면은 그런 새로운 지식들을 공부를 해야 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지, 그리고 또 지금 뭐 세계화나 뭐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이나 4차 산업혁명 같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이런 새로운 역량들이 어떤 게 외교관에게 요구될지 혹시 예측하시는 게 있으시다면은 그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되게 뭐랄까 수준 높은 질문을 주셨는데 수준 높은 질문은 우리 김보경 사무관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저희 직원이 한 2,500명 있어요. 정관님 이하 저희 제공관 다 해서 한 2,500명 있거든요. 다 각자 이제 아는 전문 지식이 다양할 테고요. 또 이제 일하다 보면서 이제 알게 모르게 쌓이는 경험이랄지 노하우가 상당합니다. 이제 그런 노하우 플러스 이제 시각각 변하는 세계 정세랄지 이런 정보들은 저희도 미리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언론이랄지 각종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보고서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는 수시로 봅니다. 그러니까는 저희 큰 언론 동향 같은 거 아니면 각 제 공간에서 들어오는 보고서들 저희는 하는 일이 그냥 들어오는 페이퍼 열심히 읽고 요약하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쓸모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이런 거 분류하는 거거든요. 그걸 미리 할 순 없죠. 저희가 AI도 아니고 결국엔 스스로가 관련된 정보 지식을 또 관심 분야를 쌓아 나가실 수밖에 없는 거여서 지금 당장 뭐 지금 누구죠? 뭐 AI 창업자처럼 많은 전문 지식을 가지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결국엔 스스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사실 그 공부 양이 지식이 과연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정보라는 게 사실 파편적인 정보고 저희는 이제 그런 미세한 미시적인 이런 걸 토대로 거시적인 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되게 다양한 미시적인 내용들을 미리 알아야 되는 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 사실 그것보다도 그건 걸 토대해서 거시적으로 이런 게 과연 우리나라의 국익과 어떻게 연결될 건지 라는 보실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통찰력은 지금 당장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없고요. 그런 거는 사실 뭐 장관님이나 지금
국가 최고 정책 결정자분들께서 결정하실 사항이거든요. 저희는 사실 그분들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된 보고서를 만들고 하는 일이 저희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걱정하실 일은 아닌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다른 질문들은 보충 설명은 우리 부사관님. 네, 일단 팀장님께서 너무 설명 잘해주셔서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외교부의 어떻게 보면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저도 교육 받을 때 교수님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외교관은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외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내 부처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이제 외국이나 국제사회에 설명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그런 스펙트럼을 말씀해 주셨듯이 미리 알고 모두 섭렵하는 거는 정말 저희가 챗GPT가 아니니까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환 근무를 하게 돼서 뭐 새로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몸으로 부딪혀 보면서 배운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이 부서에 오기 전에 사실 ODA도 조금 기술적인 측면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ODA를 잘 몰랐었기도 한데 이제 이 부서에 배치받고 나서 뭐 ODA 포탈이라던가 이런 걸 찾아보고 전임자가 남겨놓고 간 이제 많은 기록들 이런 거를 좀 쭉 훑어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서 이동하고 그렇게 공부했던 기억들이 점차 쌓이면서 이제 외교관은 연차가 늘어갈수록 권한도 점점 넓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그렇게 외교부 구조를 설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뭐 설명해 주셨듯이 미리 알 수는 없고 뭐 개인적으로 뉴스를 본다던가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를 해놓는 것도 좋은 외교관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옆에 분에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두 분께 둘 다 질문이 있어가지고 먼저 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저희 지역 도서관에서 공공 외교관과의 만남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께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전에 외교관이 되기 전에도 그렇고 외교관이 되고 난 이후에도 오히려 약간 좀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야 하는 흔히 말하는 약간 냉탕 국가들을 찾아가면서 오히려 좀 외교에 대한 보람을 느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 흔히 말하는 냉탕 국가에 갔을 때 물론 신체적인 불편함, 생활상의 불편함도 있지만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가치라던가 좋은 경험 같은 게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페이퍼 워킹이 많다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대학교 4학년 졸업학년인데 이때 제가 그런 것을 위해 미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 추천해 주실 수 있나 싶어서 먼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질문이 되게 뭔가 심오하네요. 냉탕에서 근무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 그 공공 외교관과의 대화에서 만나셨던 분이 어떤 말씀을 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람이라고 하면요. 사실 외교 활동하면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치라고 할까요? 그런 게 그렇게 저희 생각만큼 높지는 않다고는 보여집니다. 다르게 볼 수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떤 보는 시선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이라 하면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에 있는 조그만 분단된 국가로 알려져 있는 것도 많다 보니까 사실 북유럽 선진국, 유럽에서 외교 활동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혹은 뭐 동남아시아랄지 아니면 아프리카랄지 이런 데서 외교하는 걸 활동할 때 비교해 봤을 때는 외교 활동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개도국에서 활동하는 게 훨씬 더 보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의 그런 이익 관계랄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서유럽 국가하고 예를 들면 스웨덴과 혹은 뭐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국가 입장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한 국가겠어요? 당연히 말레이시아가 훨씬 더 중요한 국가입니다. 지리로 가깝고 교류도 많고 서로 간에 그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니면 지금 아프리카 며칠 전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있었었는데 아프리카라는 국가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 가서 활동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 무궁하다고 지금 저희가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도국에서 외교 활동을 했을 때는 보람도 많고 또 그쪽에서 저희를 대하는 태도라는 게 좀 다릅니다. 인종차별주의자가 되면 안 되겠지만 사실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미국 외교관 혹은 이제 베트남 외교관, 뭐 미얀마 외교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그 나라 국민 느끼는 그 수준 차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미국 외교관을 좀 더 우대하고 그럴 거잖아요. 그렇게 아마 모든 사람들이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선진국에서 활동한 거 비해서보다는 그런 개도국에서 외교 활동하는 게 좀 더 많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죄송한데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페이퍼워킹에서 이 영향을 이제 그 보고서라는 거는요. 뭔가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제 상대방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보고서가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 거였으면 좋을 거라 생각하세요? 물어본 내용이나 필요한 내용만 그렇죠. 예. 상대방 이거는 이게 독자 입장에서 글을 써야 되는데 보통 글 쓰시는 분은 내 입장에서 글을 많이 씁니다.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 남은 관심 궁금하지도 않는데 이런저런 쓸데없는 내용 붙여가지고 그냥 상대방을 보지 않고 내가 이제 아는 대로 이제 막 쓰거든요. 근데 그걸 읽는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도대체 뭔데? 결국에는 이제 정보라는 거는 이제 그 리시버 입장에서 써야 되는데 샌더 입장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글을 쓰는 연습을 하시면 좀 더 그리고 아마 우리 김삼범님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봐야 되는 페이퍼가 엄청 많습니다. 아까 누가 조직도 얘기하셨어요. 조직도 보면은 되게 과가 엄청 많거든요. 과 안에 한 10여 명, 10에서 15명 정도 과원이 있는데 그 과에서 올라오는 보고서가 층층이 다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제일 위에 계신 분 입장에서는 만약에 한 과에서 10장짜리 보고서를 썼다. 그 과가 열 몇 개가 있다 그러면 그 입장에서는 열 몇 장짜리 보고서를 매번 봐야 되잖아요. 볼 것 같으세요? 물리적으로 볼 시간이 없어요. 장관님은 딱 한 장, 두 장짜리 보고서밖에 안 보십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후생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다 한두 장짜리 페이퍼 압축되어 있는 그걸 토대로 만약에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뭐 구두랄지 아니면 다른 붙임 설명서랄지 그런 식으로 많이 보고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윗분들은 보고서를 볼 시간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의사결정도 하셔야 되는데 이것만 계속 하실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내용 자체가 뭐 한두 장, 길어야 3장 정도밖에는 보고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보고서 안에 있는 이제 축약되어 있는 함의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 녹아들어 있다 보니까 글 쓰시는 게 좀 다를 수는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짧고 그다음에 읽는 사람 입장으로 이걸 써줘야만 좋은 보고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 사무관님께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ODA 관련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듣기도 했고 흥미가 있어서 여쭤보게 됐는데요. 만약에 이제 개발협력국에 소속되신 직원분들, 교육관분들께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ODA 자격증을 학부 친구들도 보면 많이 따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물론 순환근무라고 하지만 그런 자격증을 거의 다 가지고 있으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연수 과정에서의 성적을 처리가 될 때 PF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은
그거를 별도로 성적에 따라서 원하는 근무과로 배치가 되는 게 달라지는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네, 우선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은 개발협력국에 있는 직원들이 ODA 업무를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ODA를 심사를 한다거나 우리나라 ODA의 전략을 짠다거나 이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ODA 자격증은 없고 대신 ODA에 굉장히 특화된 전문기관으로서 코이카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이카가 외교부 산하 소속 기관이다 보니까 코이카에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ODA를 담당하는 한편 외교부는 그거를 총괄하고 주관,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ODA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교원 연수 성적은 어떻게 보면 1년이라는 긴 과정 동안에 이게 몰입하고 또 공부해야 되는 동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PF 처리는 되지 않고 정량화돼서 개인에게 알려지는데요. 과거에는 잘 아시겠지만 외교관 후보 과정, 정규 과정 중에 탈락자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스템이었다가 어느샌가부터 이제 탈락자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이 정규 과정 교육에 뭔가 모티브를 부여를 하고 좀 인센티브를 주자는 측면에서 뭐 특정 부서에 가고 싶은데 이 성적으로 인해 무조건 가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첫 번째 공관이라던가 뭐 주니어 당시 인사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수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정확한 내용은 아닐 수 있고 외교원에서의 생활이 외교부에서의 생활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보면 당연한 논리이기도 해서 그러한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분 바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셨을까요? 네, 그러면 뒤에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익한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기계 제어와 화공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공계열 관련하여 기술 외교에 관련 부서가 있는지와 있다면은 어떤 식으로 입부할 수 있는지 그 과정과 그다음에 기술 외교관과 보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외교관의 다른 점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전공이 기계 제어 화공 전공자라고 하셨고 기술 외교 말씀에서 지금 경제 외교가 사실 저희 외교의 큰 화두 중에 하나거든요. 뭐 공급망 이슈도 있고 뭐 AI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다만 이제 기계 전공 이런 공대를 나와서 그쪽 배경 지식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그 내용 이해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이해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을 하는데 이 내용이 뭐 예를 들자면 뭐 미사일 발사거리가 뭐 400km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들이 있으시면 훨씬 더 뭐 그런 업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는 당연한 일인 거고요. 다만 근데 이제 이걸 전공해서 꼭 외교관에 들어오는 루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질문 주신 게 네, 이걸 전공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다만 이제 통상적인 루트는 다 따라오실 수밖에 없어서 그 지금 외교관 후보자 과정에 들어오는 그런 과정은 거쳐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하신 전공 내용 자체는 아시면 사실 되게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른 질문 또 뭐 하셨죠? 죄송한데. 기술 외교관과 저희가 보편적으로 이제 네. 정치 외교를 전공한 외교관과의 다른 점이 있다면은 혹시 다른 점, 차이점은 특별하게는 지금 여기 김범용 사무관이 개발협력국에서 지금 1년차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어디 갈지 본인도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의전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역 담당 부서에 갈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뭐 기술 외교관과 일반 외교관의 차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서에 가면 주어진 업무가 다 있습니다. 다 처음부터 다 그 업무를 알 수는 없고요. 가서 이제 좀 배우고 익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쌓아놓으신 본인 배경 지식에 따라서 좀 더 이제 차이라 하면 높고 낮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이해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해도 차이는 뭐 지난한 어려운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 3, 4개월이면 다 충분히 메이크업할 수 있어서 그게 걱정할 일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앞에 계시는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 전공 중인 대학생입니다. 먼저 김보경 외교관님께 혹시 외교관 시험을 준비하면서 약간 합격 수기 힘들었던 점이나 뭔가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해라라는 팁이라든지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팀장님께는 외교관이 되시기 전에 생각했던 외교관 직무와 지금 되고 나셔서 한 직무와 뭔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시험에서 합격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들어가서 일하고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정말 생생하진 않지만 힘들었던 점을 생각을 해보자면 친구들은 어쨌든 학교를 다니거나 친구들이 평일에 만날 때 나는 갈 수 없는 거, 나 혼자 독서실에서 공부해야 됐던 거 이런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평일은 계속 혼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조금 힘들었고 또 저는 1차 시험이라던가 이런 시험 과정 중에서 고배를 맛봤던 경험도 있어서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떨어지면 난 뭘 하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해왔는데 결국 안 되면 뭘 해야 되지?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막막함, 아무것도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들었던 점을 좀 극복하기 위한 팁도 함께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미래의 생각은 최대한 안 했고요. 그냥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나 생각 안 하나 해야 되는 건 똑같으니까 그냥 하자는 생각으로 했고 뭐 회피하는 수단으로 정말 이게 회피가 안 된다면 불안함이 너무 커지면 그냥 오늘 하루는 공부를 쉬고 뭐 카페에 가서 핫초코를 마신다든지 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조금 이겨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친구들을 이제 평일에는 못 만났어도 이제 평일 중에 공부하면서 매 주말 캘린더에 누구랑 어떤 거 하고 놀아야지 이런 약속을 좀 잡다 보니까 뭐 주말을 바라보고 공부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한테 하신 질문은 외교부에 너 왜 갔냐라는 질문으로 들리거든요. 왜 가게 됐냐, 왜 가고 싶게 됐냐라고 저는 들리는데 제가 뭐 질풍노도는 아니지만 이제 보통 남성들은 군대 졸업하고 이제 취직 알아볼 시기였는데 일반 대기업을 입사를 하게 되면 40대, 50대에 막 잘릴 거라는 그런 두려움. 그러면 지금 안정적인 직장을 추구해야겠다. 근데 안정적인 직장이지만 어딘가에 한 곳에 평생 놀러 앉아서 이제 내 남은 30년을 보내기 너무 아까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 가면 뭔가 맨날 새로운 거 배우고 새로운 데 다니고 할 수 있을지 찾다 보니까 외교부가 딱인 것 같아서 들어가게 됐고요. 정말 딱이더라고요. 네, 뭐 누구는 사비 들여서 이제 여행도 가야 되는 곳을 돈을 국가 세금 저희 그 국민의 혈세를 국익을 위해서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수단도 가야 되고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뭐 중동도 가고 가는데 그렇게 뭔가 새로운 환경에 항상 본인을 노출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뭔가
나태해지지 말아야겠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교부에 들어오게 됐고, 정말 매일매일 뭐 새로운 일이 터지고, 또 이제 2, 3년마다 이제 환경이 이제 바뀌는 곳을 적응하다 보니까 항상 뭔가 경각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어렸을 때 지금 계신 분들 나이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제 좀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뭐랄까 2, 3년마다 이제 해외를 다니면 친구들이 한 명씩 없어집니다. 연인 사이도 장거리 연애하면 멀어지는데 저희는 또 부모님들하고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 초등 친구, 중등, 뭐 대학교 때 친구들 다 멀어지고 이제 회사 사람들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나가면 5년, 6년 있다 들어오고 어떤 분들은 그 이상도 있다 들어오다 보니까 광화문 지금 최근에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광화문 광장? 제가 작년에 들어왔나 했는데 나갔다 왔더니 광화문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일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도 요즘에 뭐 SNS 메신저 잘 돼 있어서 연락하지만 친구들도 멀어지고 남는 건 제 가족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고요. 생각보다 각오가 있어야만 외교부 생활이 맞을 거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굳건한 의지와 각오가 없으면 생각보다 그게 쉬운 직업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되기도 어렵고 되고 나서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스스로의 전문성을 계속 쌓아나가야 되는 그런 압박감도 있고 그런 거에서 뒤처지면 또 도태되는 문제들도 있다 보니까 항상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일단은 김보경 사무관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다자협력 인도 지원과에서 지금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자협력이라고 하면은 되게 일을 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들과 일을 하면서 뭔가 그 집단들과의 충돌이나 아니면은 뭐 이해 관계가 맞지 않는 상황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서 이런 상황을 중간에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팁이나 아니면은 보고 들으신 게 있다면은 어떻게 외교부에서 하고 있는지가 일단은 궁금하고요. 그리고 팀장님께는 아까 전에 소개를 하시면서 VIP 순방 했을 때 담당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의전이나 아니면 관련 행사 기획이 외교관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흔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다자협력 인도지원과에서 다자협력은 제가 알기로는 다자개발협력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국제기구랑 ODA를 한다는 의미여서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과의 충돌이 그렇게 잦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면 있을 수 있는 경우는 국제기구에 ODA 사업을 맡기기 위해서 이제 돈을 주는데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고 싶은데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이제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같이 신입으로 들어온 직원들이나 이제 주니어 직원들이 직접 해결하거나 조정하진 않습니다. 저희의 역할은 그 상황을 빨리 보고를 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한 보고문을 작성을 하거나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을 해서 이게 좋겠다라고 이제 상급자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고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결국 위에서 결정을 해주시거든요. 그러한 방식으로 조금 해결을 했던 것 같습니다.
VIP 순방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외교의 꽃은 의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무리 컨텐츠가 훌륭한다 하더라도 의전 하나 틀리면 그 행사는 망친 거거든요. 일례로 태극기가 가장 큰데 혹시 태극기를 옆으로 거는 방법 아시는 분 계신가요? 태극기가 위에가 빨갛고 아래가 파란데 그 태극 무늬가 그 옆으로 걸 때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그 보면은 건공감이 있고 이제 태극 무늬가 있는데 저희는 369라는 표현을 씁니다. 위에는 3이 있어야 되고요. 밑에는 6, 가운데는 9 모양이 나오는 대로 걸어놔야 되는데 유심히 저희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영화를 보면 태극기가 항상 반대로 걸려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약간 직업병인데요. 항상 보다 보면 태극기가 거꾸로 걸렸네. 이거 의전 행사 알았다고 하면 엄청 깨졌을 텐데. 근데 이거는 외교부는 그나마 이걸 알기 때문에 대통령실하고 잘 아는데 기재부나 뭐 산자부, 농림부 장관님 행사들 각 부처 장관님 행사를 보면 항상 태극기는 바라봤을 때 왼쪽에 있거든요. 저희 의전 격식상 태극기는 안화한다는 입장에서 항상 오른편에 저희 놓도록 되어 있어요. 볼 때 왼쪽에 있거든요. 근데 그 태극기의 모양이 369 모양으로 걸려 있어야 되는데 항상 반대로 걸려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네, 왜냐면 그렇게 걸리면 위가 빨갛고 아래가 파랗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넷플릭스 영화나 아니면 실제로 우리 국가 행사에서 그렇게 많이들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행사는 망친 행사고요.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께서 국가 정상이 국가 원수가 참가한 행사인데 만약에 그런 사소한 실수가 확인이 됐고 언론에 보도가 됐다. 아무리 몇천억짜리 MOU를 체결하고 딜을 했다 하더라도 의전차고 있는 걸 봤을 때는 그 행사는 망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전 행사는 되게 중요하고 의전 행사를 기획을 할 때 대통령이 어떻게 이동하시는지 뭐 어디서 주무시는지 분 단위로 저희는 다 시나리오를 짭니다. 그 시나리오는 행사 개시하기 한두 시간 전까지도 계속 바뀌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듭니다. 물리적으로 많이 힘들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뭘 드시는지 혹은 선물을 각 정상끼리 무엇을 교환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기획하는 단계에서 되게 힘들고요. 또 지난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의전을 저희는 속된 말로 노가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전에서 뭐 하나 틀리면 그 행사는 망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뭐랄까 관심과 이런 중요도를 많이 높게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되게 상당히 어렵고 다른 컨텐츠에 있는 업무들보다도 뭔가 그렇게 낮게 볼 업무는 아니다. 전문성이 많이 요하는 업무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고요. 전 팀장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아까 그 외교관에게 필요한 자질 중에 뭐 호기심도 있고 친화력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위기 대처 능력이라든지 전문성, 배경 지식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그 김보경 사무관님께서 하신 말씀이 결국엔 우리나라가 하는 일을 좀 해외에 알리는 것이 외교관의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 다 성격이 굉장히 좀 차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힘이 있고 좀 이목을 집중시키는 능력이 있으신데 특별히 이제 다양한 그런 국가들 다니실 때 새로운 사람들을 끊임없이 접해야 되는데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따로 뭐 연습을 하시는지 그게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능력이 아닐 텐데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하신 노력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질문 주신 거는 제가 평생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요. 그렇게 제가 말을 잘한다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약에 능력이 된다면 제가 여러분 나이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차라리 그 저희 케이팝 댄스라도 좀 배웠으면 하는 아니면 노래라도 좀 잘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이제 그런 본인의 끼를 노출하면 사실 상대방은 다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MBTI 봤을 때 I보다는 그래도 E 성향이 좀 더 외교부 생활에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특별히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내재되어 있는 뭐 타고난 게 좀 받쳐주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다른 선배 뭐 주변 동료 직원분들 보면 다 하나 정도 그런 예체능 능력들이 다 있으세요. 뭐 드럼 치시는 분도 있고 뭐 노래 부르는 수준 자체가 정말로 정말 잘 부른다라는 정도 그런 속된 말로 신변잡 이런 걸 다 있으신 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좀 잘하면 누군가 만났을 때 이제 좀 더 쉽게 재밌게 이 사람 만나면 재밌네. 사실 저희는 누군가를 만나서 친구가 돼야 되는데 재밌어야 만나잖아요. 만났는데 뭐 재미도 없고 말도 안 하고 그런 사람하고 만나고 싶진 않잖아요. 이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즐겁고 친해지고 싶고 그래 가까워져야 뭔가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는데 흔히 한일 관계에 저희 사실 지금은 좋지만 옛날에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사정이 이러니까 좀 들어봐 달라. 그러면 그쪽도 아니 이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상황이 이렇구나라고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친구가 돼야 되거든요. 재밌어야 만나잖아요. 또 이왕이면 좀 얼굴도 준수하고 노래도 잘하고 뭐 같이 그러니까 어울리는 친구가 만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같이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하는데 저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를 되게 단순한 그냥 식충이 같은 거로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밥 먹음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 입장에서도 그걸 부담으로 느끼고 어쩔 수 없이 뭔가 이제 상응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거든요. 알게 모르게. 이게 뇌물은 아니고 그냥 밥 먹으면서 근데 그러려면 우선 말도 재밌게 하고 유익한 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막 툭툭거리고 대화도 안 되고 음식도 막 지저분하게 먹고 그런 사람하고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을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뭐 노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외교부 제1공간 생활하면 노래방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어깨 동무하면 왜냐면 작년에 저희 정상께서 워싱턴 가셨을 때 이제 노래 부르신 거 아시잖아요. 그게 하나하나 상대방한테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노래 불렀다고 해서 이게 막 흥청망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란 이제 사실 상대방의 마음을 사는 게 저희 일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사실 상대방을 먼저 마음을 사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가까워지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래 부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같이 운동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뭐 테니스 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골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갔을 때 아베 신조 총리랑 돌아가신 아베 총리랑 이제 골프를 쳤어요. 아마 사진 보면 아베 총리가 넘어지는 사진이 돕니다. 국가 정상이 골프 정상이고 하면서 넘어지는 사진 나왔을 때 봤을 때는 그 나라 국민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국가를 존중하기 위해서 이제 상대 국가 정상이 원하는 걸 지금 같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그 나라의 국가의 이익을 챙기는 거고 그러면 저희도 이제 그만한 건 상대방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다양합니다. 뭐 테니스도 있고 골프도 있고 뭐 여러 액티비티들 지금 많잖아요. 그런 게 하나 둘씩 익숙해지고 잘하시면 실제로 필드에 나갔을 때 다 도움이 됩니다. 뭐 골프 내가 뭐 치시는 분이 계시겠지 모르겠지만 막
뭐 싱글 치고 이러면 당연히 같이 치고 싶거든요. 상대 카운터파트 입장에서는 맨날 뭐 공 빠뜨리고 뭐 슬라이스 나는 친구라고 치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노래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춤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 것도 재밌고 제가 뭔가 얘기를 하면 상대방도 저를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캐내고 싶은 거거든요. 저희는 다 이제 주고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저도 많이 알아야 되고 상대방도 제가 아무나 만나진 않잖아요. 또 만나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내 스스로가 뭔가 이제 상대방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좀 많이 있으시면 이거는 사실 세상 살면서 다 필요한 능력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따로 제가 뭐 배웠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스스로 좀 해보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추가 뭐 하시면 저도 사실 배워나가는 입장이고 이런 질문은 팀장님께서 훨씬 대답을 잘 해주셨지만 일단 한 가지는 제가 최근에 느끼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랑 시간을 같이 보내려면 결국 영어로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밥 먹으면서도 영어로 계속 말하고 골프 치면서도 영어로 계속 말하고 이게 돼야 될 텐데 그 영어로 캐주얼하게 말하는 게 되지 않으면 본인도 불편하고 듣는 상대방도 불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는 거,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한 2분 정도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팀장님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궁금한 점은 혹시 서울에 계시거나 제외 공간에 계시면서 이제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서 다른 국가 외교관들과 좀 이제 좀 사적인 친한 관계로 발전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작은 제외 공간에 나가게 되면 그 같은 공간에 나가 있는 직원들과 업무 외적으로도 보내는 시간이 많게 되는지 또 그게 궁금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해외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인연들을 여기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연락하기도 하고요. 멀리 있어도 이제 이메일 주고받는 사이로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여기 있는 주한 외교관들 분들하고도 이제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거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공간 근무를 하면 파견 나가는 직원, 저 같은 외무 공무원 신분이 작은 데는 5명에서 3명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대사님, 차석, 저 이런 거예요. 좀 크더라도 이제 대사님, 차석, 저 이제 밑에 직원 2명 정도.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느낌으로? 그렇죠. 예, 3년을 이제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 가면. 근데 또 인간관계라는 게 또 잘 서로 간에 뭔가 케미가 잘 맞으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주 저희 집에서 이제 그 상대방 가족들 이제 배우자 자녀까지 저희 집에 와서 밥 먹고 놀고 다음 주에는 그 집 가서 밥 먹고 놀고 또 다음 주에는 그 다음 동료 집 가서 밥 먹고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 관계가 되게 좋아야 돼요. 왜냐면 껄끄러운 사이 이거는 저랑 직원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끼리 이런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배우자끼리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갈 수 있을까요? 택도 없죠. 못 가요. 혹은 아이들끼리 관계가 별로 안 좋다. 그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저희는 되게 이게 인간관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네트워크를 플러스 그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한계가 우선은 기본적인 바운더리 첫 번째 바운더리 이제 공간 저희 제 공간 내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교단 혹은 현지 로컬 이렇게 있는데
되게 쉽진 않고요. 왜냐하면 다 다양하잖아요. 성격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4번의 그런 제 공간 경험 중에서 다 지금도 연락하시는, 은퇴하셨지만 제가 먼저 연락하시는 대사님도 계시고 제가 먼저 연락드리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또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한 지역에 근무를 하면 오비 모임 비슷하게 해요. 저 호놀룰루 근무하고 왔으니까 이제 그럼 정기적으로 호놀룰루 멤버 모입시다 하면 서울에 있는 그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이 싹 모여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계는 되게 중요하다. 이 직장 관계도 저희는 이제 왜냐하면 가족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일반 회사는 나만 그 회사에 연결되어 있는데 저희는 사실 저 플러스 가족도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속 질문을 2분 여러 번 주셨는데 혹시 마지막 질문은 다른 분께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래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질문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꼭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생겨가지고 이거는 실무자분들 아니면 여쭤볼 수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분이 대답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국제관계학이나 뭐 학과에서 공부를 하면 외교사나 외교 정책 이것저것 이론들을 정말 많이 배우게 되는데 이게 정말 이제 실무에서는 적용이 정말 될까라는 의문은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뭐 당장 생각나는 게 뭐 윈셋 이론 이런 것밖에 없기는 한데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지금 당장 국제관계학에서 배우는 그 수업이 재밌어서 학문적으로 재밌어서 내가 이 길을 원하는 건지 그 괴리가 만약에 크다면 실무를 가는 거랑 학문의 길을 가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은 팁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 사이에 괴리가 큰지 아니면 조금 비슷한 것 같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아직 일을 하게 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학부 때 배우는 국제관계학이라고 하면은 뭐 신현실주의, 이상주의 이런 내용을 배우는데 들어와서는 그런 내용이랑 지금 주니어가 하고 있는 일이랑은 연관성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연차가 쌓이면서 결정 권한이 많아지면 그때 그런 배경 지식을 활용을 해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주니어 직원이 사실 그 학문적인 지식을 사용해서 결정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외교부 직원도 회사원이다, 공무원이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뭐 신현실주의 이런 큰 학문들이 실무에 적용이 되는 일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다만 뭐 국제법 같은 학문은 이제 실무적으로 뭐 주한에 있는 뭐 외교 사절단에 부여되는 특권 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사무관님이 답변 잘 주신 것 같아요. 특정 분야 전문성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히 필드 나가시면 예를 들자면 뭐 영토 문제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뭐 국제 관계론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현재 돌아가는 사정이기 때문에 또 현실은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뭐 이상주의라가 더 좋긴 하겠지만 실제로 현실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현재 지금 국제 정세 들어가는 거 봤을 때는 더 이제 현실주의, 신현실주의 위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질문은 학문적인 베이스랑 이제 현실이랑 같냐라는 질문이신데 그거는 저도 좀 경력이 더 쌓이고 나서 한 10년, 20년 뒤에 은퇴할 때나 답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해주신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